자, 어제는 중등특수 이제 시험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초등특수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9월, 10월 되셔서 만약에 모의고사를 이제 보시거나 할 때도 그냥 이 모의고사의 어떤 결과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다시 해야 되나요? 네. 다시, 너무, 예를 들어서 잘 썼다고 해서 막 너무 방심하셔서도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잘 못 쓰신 부분이 있더라도 위축되시거나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지금 시기에 이제 항상 6월쯤에 공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곧 7월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월, 8월, 9월, 10월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너무 무겁게도 또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점검 정도의 이제 중요도를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논술이랑 전공이랑 이제 교육과정 A, B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교육과정 A의 2문제, 그 다음에 B의 3문제가 초과정 문제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1시간 해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위재건 선생님께서 이제 해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간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시간 내에 볼 것들이 조금 많으니까 바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도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무조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단순히 많이 암기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이제 내가 뭘 모르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건 보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나의 지식 상태에서 답을 얼마나 완성된 답을 썼느냐, 그래서 내가 문제의 의도에 맞게 얼마나 답을 잘 작성했느냐에 초점을 두시고 스스로 자기 채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해설을 보시고 답을 이렇게 썼는데 좀 이렇게 써도 될지 잘 모르겠다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신다던가 하면은 추후에 카페에 올리시면은 이제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초점을 그냥 맞고 안 맞고 이런 거에 두지 마시고 해설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거니까 문제의 의도에 맞게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쓰셨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직논술부터 보겠습니다. 교직논술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교직논술의 문제에 나오는 어떤 경향을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해는 굉장히 지식을 좀 요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법의 절차를 쓰라고 한다거나 요소를 쓰라고 한다거나 법에 나와 있는 무슨 내용에 근거해서 쓰라고 한다거나 어느 정도 암기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런 지식 없이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라던가 학생 특성이라던가에 기반을 해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딱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근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적용해서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나누자면, 올해 2017학년도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후자에 굉장히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 문제는 굉장히 갖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 대화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다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논하시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단서를 얼마나 근거로 잘 제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직논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을 좀 포함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문제 안에서 단서를 찾아서 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걸 알아두시되, 이제 점차 최근으로 올수록 좀 더 이제 후자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잦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매번 이제 어떤 경향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고 해서 늘 그 다음에도 예상하는 대로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직논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각 장애 영역이라던가 행동수정이나 통합이나 개별화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주제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잘 정리해서 논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제가 이제 드린 것이고요. 지적장애 중에서 AAIDD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등에서는 뭐 여러 차례 서술과 논술 문제로도 다뤄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지식을 요하는 논술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암기하지 않으셨으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 문제 요구에 맞게 얼마나 잘 쓰셨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교직논술은 대비를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식을 완전히 암기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영역 공부하실 때 이런 주제는 교직논술로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잘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내용에 이 문제에 뭘 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그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교직논술 관련해서는 이제 더 많은 질문을 하시고 잘 좀 방향을 잡기 어려워 하시는 것이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논술의 체계와 내용이 지금 10점, 10점이죠. 그죠? 그러면은 체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의 형식. 그래서 논술의 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형식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이 들어가죠. 맞춤법과 원고지 작성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뭐 국어책을 찾아보든 뭐 요즘 검색만 해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시험을 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 하실 거고 하니까 그죠? 맞춤법 틀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꼭 갖춰서 이런 데서 너무 심하게 오류를 보이거나 하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하시고요. 글의 논리적인 체계성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뭘까요? 서론, 본론, 결론. 전체적으로 흐름에 맞게 글을 썼느냐, 글의 통일성이 있느냐, 주제에 맞게 썼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체계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체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글을 잘 완성하였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내용 안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본론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논술 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무슨 내용을 써야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교직논술은 항상 보면 논술의 내용에 내가 써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게 바로 2017학년도에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제 실전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시고 당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거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10점, 10점이었어요. 10점, 10점.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대부분 이제 연습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었죠? 5점, 15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었고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올해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써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원래 기존의 교직논술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다 쓰려고 하면 사실 어떤 기존의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본문의 어떤 본론의 내용이랑은 조금 이제 그 분량이랑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무엇이든 이것보다는 이 내용 안에서 쓰라고 하는 거에 가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의 본론의 분량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재민이의 심리적인 특성이 2가지고 개인 중심의 계획이 뭐 1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주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세우시는 거냐면 개요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재민이의 심리적인 특성을 몇 가지를 써야 되죠?
두 가지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그냥 심리적인 특성이 이거다 그렇게 답만 쓰시는 게 아니라 재민이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답만 기입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 각각의 내용을 문장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두 가지를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개인 중심 계획의 의미를 한 가지를 또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행 과정에 대한 단계를 5가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2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교직 논술 문제를 받았을 때 대략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리적인 요소 2개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내용 하나 써야 되죠.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대략 100자 정도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자에서 한 80자에서 100자 정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서론과 결론을 나누어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100자로 하면은 거의 1000자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100자, 1000자면은 1200자에서 어떻게 될까요? 서론, 결론을 대략 100자에서 150자씩 쓰시고 나머지 9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본론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정하거나 하시는 게 이게 전체적인 배점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거는 글자 수가 이만큼이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채점할 내용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쓰신다 생각하시고 주어진 그 하위 내용들의 어떤 하위 내용들 모두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율을 세우시고 각각을 이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80자에서 100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쪽의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어떤 분량을 쓰시고 하시면은 이것도 전체적인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내용을 너무 많이 쓰고 한 내용은 좀 빈약하게 쓰고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균등하게 분량을 좀 이제 배치를 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분량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서론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 결론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첨삭을 하면서 읽어봐도 평소에 좀 약간 글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뭔가 글 쓰는 요령이 좀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늘 뭔가 무슨 통합이랑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통합교육이란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의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만 나오면 뭐 똑같은 말로 항상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개인차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에 대해서 내가 좀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실전에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 문제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주제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전체를 하나로 설명을 하자면 뭐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자연스럽게 서론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서 논하겠다. 이렇게 그냥 나열하세요. 만약에 실전에서 너무 고민이 되시면 서론이랑 결론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생각이 안 나시면 전체, 이 문제 상황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가 뭘까? 라고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로 뭐 정의를 하셔도 되고 법적 정의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고 여러분의 어떤 뭐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점을 논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논하겠다. 그런 다음에 본론을 논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울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가장 흔히 많이 하시고 좀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도 뭐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서론 결론을 꼭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머리가 딱 굳어가지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을 쓸 때 마지막에 또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특수교사로서의 역할 같은 거 쓰시면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논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수교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수교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거 논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교직연수는 여러분들이 왠지 그냥 막 이렇게 막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쓰기에는 또 이제 다른 게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시험 보러 가시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써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하나를 쓰겠다. 아니면 열흘에 하나를 쓰겠다. 한 달에 하나라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글을 완성해서 써보는 계획을 꼭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게 1200자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쭉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조금 이제 좀 기타 설명들이 좀 길어졌는데 이 문제는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그런 정의를 제시하는 AAIDD에서 제시하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우선 재민이의 심리적인 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 교사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성? 외부 지향성이죠. 지적장애 학생의 어떤 동기적인 특성은 아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기적인 특성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지향성의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가 되는 핵심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건 확실히 외부 지향성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단서는 자꾸만 어디에 의존을 한다? 다른 사람과 외부 단서에 자꾸 의존을 하는 거, 의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의존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외적 통제소는 뭘까요? 통제소는 그렇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또 외부에 뭔가를 두는 게 뭐가 있냐면 외적으로 동기화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동기화가 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용돈 받으려고. 칭찬 얻으려고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 뭔가 동기를 얻는 거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동기화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적장애 학생의 동기적인 특성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뭘까요? 심리적인 특성. 이 교사가 뭐라고 했죠? 재민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만족감을 크게 얻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어려운 걸 이제 해결하면은 그걸 가지고 성취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적장애 책에 보면 효과성 동기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재민이의 특성은 효과성 동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폐에서 중앙응집 능력이 자폐 학생은 중앙응집 능력이 어떻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걸 애매하게 하시면은 중앙응집 능력이 있다는 건지 효과성 동기가 있다는 건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효과성 동기가 나오면은 보통 이제 질문을 종종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효과성 동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 만족감 같은 거예요. 이거랑 약간 헷갈리신다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효능감 아시죠? 자기 효능감도 지적장애 책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도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개념이죠. 자아감과 관련을 해서 자기 효능감의 뜻은 뭘까요?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공의 정도를 얼마나 믿느냐. 효능감,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높을까요? 효과성 동기도 높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잘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정도가 있다는 건 긍정적인 어떤 자아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꼭 이게 무슨 정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이제 비슷비슷하게 가는 편이죠. 그래서 효과성 동기와 자기 효능감을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 중심 계획도 이게 이제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 중심 계획이나 여기 나와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막 시험 문제로 얼마나 나왔고 이런 것보다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장애 정의에서도 나오고 이제 중특이신 분들은 전환교육에서도 개인 중심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중심 계획의 개인은 이제 뭐냐면은 개인의 선호도, 꿈, 개인의 미래, 개인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삶,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개인 중심의 말 그대로 제 개인 중심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개개인이 추구하는 꿈과 선호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자라는 것이 개인 중심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은 개인인 그 장애 학생도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모두 포함을 해서 이 어떤 큰 계획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뭔가 그 개인의 삶이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를 쓰실 때 너무 막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을 막 문장 통째로 달달 외워서 쓰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론을 볼 게 너무 많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한 미식이죠. 그렇게 하면 잘 적용하시기가 어렵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1페이지 해설해 보시면은 이건 전부 다 강론서에서 개인 중심의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 이런 말들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표시를 하시면서 조금 다르게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더라도 개인의 어떤 선호도, 개인의 관심, 개인의 중요한 주변인 막 이런 중요한 용어들은 들어가게 설명을 표현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만약에 다시 써보시거나 좀 보완을 하시거나 할 때에도 이걸 외워서 그대로 써보고 이렇게 고치고 이제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개인 중심 계획이라는 걸 나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논술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맞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원을 위한 5개의 단계는 먼저 목표를 확인하고 지원 요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전 점검하고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또 평가하죠? 개인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AIDD에서는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절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성과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런 용어들은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죠. 이런 정확하게 좀 독립성, 인간관계, 사회공헌, 기회증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2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리고 절차에 포함되는 이 단계명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먼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논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론을 좀 잘 알고 보시면은 쉽게 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은 해설에 제가 다 실어놨고요. 이거의 출처는 송준만 교수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라고 바로 교육과정 문제로 넘어가서 얼른 전공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수능 청력 검사 결과가 나와 있고 말지각 검사의 실시 내용, 그 다음에 청능 훈련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읽어보셨을 거니까 바로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가의 청력도에 근거해서 A 학생의 청력 특성을 한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럼 청력도가 뭐 이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청력형이 의미하는 게 뭐죠? 뭐에 따른 특성? 소리의 주파수. 주파수별로 학생이 어떤 청력을 갖느냐. 주파수에 따른 청력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주파수에서 이 학생이 손실이 더 크다? 저주파수에서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을 쓰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제 요즘의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그렇고요.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가의 청력도에 근거하여, 뭐 가의 학생 특성에 근거하여, 뭐뭐에 따라, 무엇을 보고, 그죠? 그러면 꼭 그 내용을 답을 쓰실 때 내가 그걸 통해서 이걸 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 청력도에 근거해서 이걸 쓰는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시면서 쓰시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좋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가의 청력도에 따르면, 그죠? 따르면 어디에 주파수의 손실이 크다? 고주파수에 비해 저주파수에서의 손실이 크므로 A 학생은 고음에 비해 저음을 듣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도 어떤 문장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뭘까요? 청력도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 그래서 저주파수의 손실이 더 크다는 거. 따라서 더 낮은 음 또는 저음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 그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4개의 음을 모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지각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만든 그런 뭐 가나다 표 안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강론서에 있는 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틀리게 제가 일부러 바꾼 그런 내용들은 고쳐서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틀린 부분 일부러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틀리게 만든 부분만 고치면 그냥 이론 정리한 내용들, 문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에도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에 보면 말지각 검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강론서에 보면 말지각 검사를 하는 3가지 큰 방법으로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분절적인 검사, 음소에 대한 검사, 단어 음절, 말지각 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청각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런 청지각 검사 또는 말지각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애가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청각장애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단순 언어장애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장애든 이걸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의사소통 장애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초분절적인 어떤 요소, 초분절적인 것도 기출에 워낙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분절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음소 말지각 검사는 뭘 통해서 한다? 링의 6개음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음절 말지각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어나 음절을 분절적인 음소 같은 걸로 나누지 않고 그냥 단어를 단위로, 음절을 단위로 해서 말지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분절적 음소, 단어 뭐 이건 전부 다 어떤 단위에 따라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초분절적 말지각 검사가 위에 있고 음소 말지각 검사가 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무슨 검사라고도 할 수 있냐면 분절적인 거죠. 이게 바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분절적, 초분절적은 또 여러분들이 꼭 잘 구분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이론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기억에 보면 6개 음 중에서 4개 음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지각한다. 이거도 어디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4개의 음은 모두 써라. 그리고 기억과 같은 이유를 써라. 이유를 쓰라는 거는 항상 이제 대부분 요즘의 문제에서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문제 안에서 근거를 찾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때로는 뭐 문제 안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이론일 때도 있는데 문제 안에 먼저 근거가 없는지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안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4개 음은 뭐냐면은 6개 음 중에서 스와 쉬를 뺀 나머지 음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 학생은 무슨 음을 청취하기 어렵다? 저주파수에 대한 청취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해설의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청각장애 책에 하나 나와 있는 그런 청력도인데 6개음 검사를 그냥 크게 저주파수와 고주파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참고로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정확하게 이 학생은 청력형에 따라 저주파수에 따른 저주파수에 대한 청취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1번에서 4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요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4개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고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르고 뭘 쓰라고 했죠?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르고 뭘 쓰라고 하는 문제도 있죠? 고치라고 하는 문제, 수정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하는 문제는 뭐만 하면 된다?
고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치면 돼요. 틀린 데만 고치면 되고요. 이유를 쓰라고 하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요구를 보고 그거에 맞게 쓰셔야 제대로 이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 4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요? 2번이죠? 2번. 이거도 사실 기출로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가 음의 청능 훈련을 할 때 이제 단계는 몇 단계로 나누나요? 4단계로 나누죠. 첫 번째가 뭐죠? 인식, 뭐 감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변별, 그 다음 확인, 이해. 그러면 여기에서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가 그려진 카드를 지적하도록 하는 건 뭘까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단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쓸 때 아마 이 내용이 틀렸다는 건 많이들 아시겠지만 답을 어떻게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이건 이유를 쓰라고 했죠. 만약에 고치라고 했으면 뭐라고만 쓰면 될까요? 그냥 3단계이다. 그 부분만 고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2단계는 무엇이기 때문에 2단계는 변별 단계이고 소의 그림을 소가 그린 카드를 지적하는 것은 확인에 해당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3단계가 적절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난이도 측면에서 3번. 이제 여기에서는 개방형에서 점차 폐쇄형으로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청능훈련의 어떤 청각장애, 그러니까 그 청능훈련에 사용하는 단서를 가지고 개방형이다, 폐쇄형이다라고 할 때 이 개방형과 폐쇄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가 더 어려운 걸까요? 개방형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어떤 청각적인 자극을 주면서 그 활동을 하는 핵심 단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폐쇄형이라고 하고 단서가 주어지지 않고 좀 열려 있으면 개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제시하는 게 맞다? 폐쇄형부터 제시하고 단서가 있는 폐쇄형이 난이도가 더 쉽기 때문에 폐쇄형을 먼저 제시하고 개방형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것도 이유를 좀 쓰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보신 거 답 어떻게 쓰셨는지 점검하시고요. 이제 답은 2번, 3번인데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차원에서 1번도 보기를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인데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뭐 이게 꼭 시험 문제에 나온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냐면은 1번은 뭘 설명해 놓은 문장이냐면은 우리가 청력, 청능 이걸 우리 흔히 사용하는 이제 청각장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갖는 개념은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어떤 보청기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청력. 개인이 갖고 있는 청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개인이 귀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청력 수준을 말하는 거고, 청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청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술을 하시든 뭐 어떤 경우에든 뭔가 답안을 쓰실 때에도 청력과 청능은 좀 다른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알고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청력은 쉽게 얘기하면 청력은 우리가 학교에서 막 청능 훈련한다고 해서 청력은 향상되기가 어렵죠. 수술을 하거나 보청기를 끼거나 인공와우를 착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청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청능은 다른 개념이죠. 청능은 주어진 청력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들을 수 있느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학생은 선형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선형 보청기가 A 학생에게 적합한 이유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형은 이제 선형이라는 거는 또 무슨 보청기가 있다는 걸까요? 선형이 있고 비선형이 있죠. 그래서 보청기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용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증폭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에 따른 것이냐? 증폭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두고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은 이제 무슨 쉽게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거나 너무 복잡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이 내용은 사실 기출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강론서에 늘 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선형과 비선형이 이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보청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청기를 쓰는 이유는 음을 더
크게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가 있으면 보청기에 입력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청기를 통한 다음에 우리에게 출력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력되는 음과 출력되는 음의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양이 증폭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뭔가 변형이 되거나 이제 뭐 다른 방식이 아니라 입력되는 것과 출력되는 것에 동일하게 증폭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증폭이 되는 거고, 비선형 같은 경우는 입력이 되는 것이 출력이 될 때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음의 압축 비율이라던가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이 된 음을 훨씬 더 뭔가 폭을 넓혀서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증폭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력을 할 때.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에서 동일하게 증폭이 되는 방식이냐, 아니면 이 과정에서 뭔가 압축 비율을 변환을 하여서 다르게 증폭을 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합하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도 보시면은 선형 보청기가 A 학생에게 왜 적합한지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푸시려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선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역동 범위가 그래도 비교적 어떤 경우에 넓은 경우에, 너무 좁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좋고요. 이제 청각장애 유형으로도 따지자면 대부분 전음성 청각장애인 경우에 사용하기가 적합한 증폭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감음신경성은 우리가 보통은 보청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 않지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비선형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동 범위가 매우 좁은 청각장애 학생, 그리고 간혹 일부 감음 신경성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기가 좋다.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형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선형 보청기가 A 학생에게 적합한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뭘 쓰셔야 될까요? 이거의 답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될까요? 가에 보시면은 역동 범위가 40dB 이상이면 비교적 넓은 편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이 학생은 무슨 청각장애죠? 전음성 청각장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가에 따르면 이 학생은 역동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며 전음성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선형 보청기가 적합하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지적장애 학생 주호의 특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수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잘 알고 계신 내용으로,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적장애에서는 이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적장애의 원인이 되는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후군별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냐면 1번 소문항에 보시면 행동 표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후군별로 그 증후군에 따른 행동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암기하셔야죠. 그거는 왜 그런지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제 외우셔서 이제 딱 키워드가 나왔을 때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약체 X 증후군, 허약 X 증후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기억과 같이 행동을 중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억. 주호의 여러 행동 중 이 문제 행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이제 쓰셔야 될까요? 지금 주호가 보이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요? 친구를 때리고 깨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파괴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근거를 쓰기 위해서 행동의 우선순위를 나열한다면 파괴적인 행동 다음이 방해하는 행동, 그 다음이 경미한 행동, 그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주호가 보이는 행동은 파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실의 규칙 수립에 대한 원칙. 이것도 자, 이 문제는 보시면은 적절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수정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길게 쓰실 필요 없이 틀린 부분을 고쳐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틀린 부분만 그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나머지도 다 중요한 내용. 1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급적 어떤 용어?
긍정적인 용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규칙을 쓰다 보면은 떠들지 말 것,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뭐 수업에 참여할 것, 자리에서 뭐 자리 착석을 잘 뭐 유지할 것,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생이 뭘 해야 되는지를 쓰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규칙의 수가 너무 많으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보통 몇 개? 3개에서 5개가 적절하다. 학급 규칙으로는. 자, 그 다음 이 학급의 규칙은 뭐냐면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규칙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중재가 필요한 소수 학생이 아니라 학급에 포함된 모든 학생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규칙을 그냥 앞에 뭐 칠판 앞에 붙여두면 다 지키겠지. 이게 아니라 교사가 이 규칙에 대해서 또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도 뭐 기출로 여러 번 다뤄졌었고 올해도 나왔죠. 초등 기출로 올해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서는 디귿과 같은 기본 가정이 중요하다. 디귿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 자, 기본 가정 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죠. 자, 우선 무엇에 적절한 교육가정? 적절한 연령에 적절한 교육가정. 여기서 연령은 생활 연령에 적절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성의 기준을 둔다?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을 둔다.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라? 무엇을 기대하지 말아라? 일반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수준? 0수준의 추측.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능력을 증진시켜라? 자기결정 능력을 증진시켜라. 이 문제가 바로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디귿에 보시면은 교사가 어떤 시도를 해야 된다? 최선의 시도. 그 다음 교사가 교육 가능성에 신념을 실현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뭐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잘 와닿게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교사가 말 그대로 개별 학생을 두고 장애 학생이니까 얘는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은 요만큼만 해주면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학생의 어떤 잠재력이나 그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를 대비한 어떤 최대한의 어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교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뭔가 조금 아니란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교육적으로 어떤 신념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그런 최선의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좀 아쉬운 결과, 조금 부족한 결과 이런 걸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그냥 교육적으로 뭔가 정말 막 다치는 상황 막 이런 게 아니라 교육적인 결정을 좀 부족하게 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 아쉬운 결과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하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교육과정을 만들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거죠. 그죠? 쉽게 얘기를 하면 교사로서 교육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쉽게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라는 용어가 조금 이렇게 확 용어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다시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보실 때에도 강론서에 나와 있는 설명도 설명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그런 키워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이런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요 내용도 기출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었고 너무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리을을 보시겠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관찰학습의 하위 과정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관찰학습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반두라에 따라서 보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죠? 4단계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주의 집중을 먼저 하고요. 주의 집중을 해서 본 내용을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억하는 걸 우리가 무슨 단계?
타지 단계라고 하고요. 기억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재생 또는 운동적 재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 그 다음에 의미, 기능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동기화가 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다? 재생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관찰학습은 뭐 여러 면에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3번은 법에 따른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확인만 하시고 다른 것들 좀 설명드릴 것들이 더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치시는 거, 그 다음에 뭐 빈칸 채우는 거니까 답 확인하시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학습장애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이중불일치 모델의 진단 준거 2가지 쓰는 거, 그 다음에 진단 모델 쓰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장애에 대한 진단 모델 하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뭐 과거에서부터 많이 적용했고 많이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한 것이 바로 불일치 모델이고요. 불일치 모델의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일치 모델에서는 불일치를 결정하는 공식들 있죠. 방법, 그거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장단점 잘 봐두셔야 되고, 불일치 모델에 대한 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을 하고자 제시가 된 것이 중재 반응 모델이 되겠고요. 불일치 모델과 중재 반응 모델이 지금 이제 좀 혼용이 되거나 해서 현재는 많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 모델과 중재 반응 모델 모두 학습장애가 갖고 있는 큰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학문, 학업 성취 쪽이고, 하나는 심리적인, 심리 과정 쪽인데, 불일치 모델과 중재 반응 모델 둘 다 어디에만 초점을 뒀죠? 학문, 학업 성취에만 초점을 둔 것이지 기본적인 심리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룬 게 바로 뭐다? 이 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인지처리 결함 중심의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모델의 세세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크게 어떤 것이 먼저 나왔고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게 또 제시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뭐 B에 들어가는 인지처리 결함 접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적인 근거나 이론적인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의미를 두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중재 반응이나 불일치 모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중불일치 모델에서 이제 들어가는 진단 준거 2개는 낮은 성취 수준, 그리고 낮은 진전도. 그죠? 그래서 낮은 성취 수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학생이 보이는 성취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습 장애로 의심이 되는 학생이다. 성취 수준이 낮다는 건 뭐가 낮다는 거죠? 여기에 세로점의 그 세로축의 자료값이 다르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얘보다 세로축 상에서 그 점수가 낮다는 뜻이고요. 진전도가 낮다는 거는 뭐다? 기울기. 그래서 얘가 갖는 이 기울기가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진전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영역별 전략 중에서 단어 읽기 영역의 전략에 이제 포함된 기술 2가지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학습장애 책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 보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단어가 제시하는 문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단어를 인지한다. 문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단어를 인지한다.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하게 연습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문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단어를 인지하는 거니까 뭘 활용하는 걸까요? 문맥. 그래서 이게 막 직접적으로 이게 기출에 다뤄지지 않고 해서 이걸 그냥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문맥 단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인지하는 것도. 그 다음 단어에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접두사, 접미사, 음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를 학습하는 영역 안에서 다시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상황이나 문제 과제를 주고 이게 무슨 형태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전략 중에서 연산 영역에서 제시한 기초 수식의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장애에서 기초 수식
학생들에게 수를 지도할 때, 덧셈을 지도하거나 할 때 기초 수식으로 어떤 게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초 수식의 형태가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죠. 뭐가 있죠? 동일수 활용 이런 거 보셨죠? 동일수 활용. 또 어디서부터 이어세기? 큰 수부터 이어세기. 또 무슨 수 활용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셈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기준이 되는 숫자잖아요. 10 활용하기, 큰 수부터 이어세기, 동일수 활용하기. 또 하나가 가족수 활용하기.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얘가 바로 뭐죠? 가족수 활용하기. 요 정도는 이제 특히나 초특이신 분들은 이런 문제 상황이나 과제를 주고 과제 자체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픽 조직자 문제가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픽 조직자는 보통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뭐 순서적이냐 뭐 아니면 연속적이냐 뭐 순환적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형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래픽 조직자도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뭐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기능에 따라서. 그 그래픽 조직자를 제가 이제 소문항에 보시면은 그래픽 조직자의 기능에 따른 유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능. 그러니까 그 그래픽 조직자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행 조직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업 조직자. 하나는 마무리 조직자. 이것도 학습장의 강요서에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 조직자는 수업 전에 본 수업 전에 하는 것이고요. 이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쓰는 그래픽 조직자고요. 수업을 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요약하는 차원에서 쓰는 그래픽 조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의 기능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보시면은 정보 조직화 영역에서 제시한 그래픽 조직자의 기능을 써라. 정보 조직화에서 보시면은 계속 언제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수업 중에 이걸 써라.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조직자다? 수업 조직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에서 이제 장애 유형, 주요 우울이나 그 다음에 ADHD의 하위 유형 이런 것들은 구분하시겠죠? 그죠? 주요 우울 장애라는 거, 그 다음에 ADHD의 하위 유형을 이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과잉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 하나는 부주의 우세형, 그리고 하나는 복합형. 이거는 과잉행동 및 충동성 우세형이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유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진단 기준을 이것만 만족하기도 하지만 철수를 보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했죠? 9개월인데 기준은 몇 개월이죠? 6개월 이상이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과 같이 판단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이론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과 같이 판단하는 것. 기억은 이제 개념적 모델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기억에서의 그 키워드가 뭘까요? 이거의 개념적 모델을 판단하는 키워드. 이거는 뭘까요? 상실, 대상에 대한 상실. 그래서 내부로부터 바뀐 것이다. 그래서 자존감의 상실. 개인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아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걸 다 무슨 모델이라고 하죠? 심리 역동적 또는 정신 역동적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수의 니은과 같은 행동이 의미하는 충동성의 유형을 써라. 이것도 이제 정서행동장애 책에 보면은 충동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하나는 인지적 충동성, 하나는 행동적 충동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지금 철수가 큰 소리로 외치거나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 행동을 계속 한 번 더. 그러니까 충동성은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까요? 자기 억제력. 억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ADHD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설에도 실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충동성은 억제력의 결여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걸 이제 어떤 양상으로 어디에서 더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인지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디귿이 설명하는 요 키워드도 다 보시면은 뭐냐면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이냐면, 이제 해설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 실어놔서 좀 많은데 쭉 넘어가서 22페이지부터 보시면 ADHD에 대한 이론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의의 유형도 있고 충동성의 유형도 23페이지에 나와 있고 24페이지에 보시면 ADHD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은 억제 기능과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그 옆에 바클리의 다면 모형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ADHD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DHD 학생들이 실행 기능의 결여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이 문제에서 디귿에서 얘기하는 요 키워드들 자체가 이 이론이 얘기하는 실행 기능의 그 키워드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 기능에 대한 개념 자체로 바로 이 이론만 아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시간이 제가 또 너무 한 문제 길게 말씀을 드린 건지 조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설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은 6번도 1번을 보시면은 의사소통의 요소 2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뭘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는 이제 말로 한다. 그럼 무슨 요소죠? 언어적 요소죠. 언어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는 아니지만,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반언어적 요소 또는 준언어적 요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죠? 초분절적인 거랑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언어가 아닌 걸 뭐라고 하죠? 비언어라고 하고요. 언어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언어 자체에 대한 사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초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비언어와 초언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대화를 할 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아닌 부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제 영화 재밌었어? 그랬어요. 친구가. 그런데 아니 나 잤어. 이러면은 영화가 재밌었어? 라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 나 잤어. 이건 무슨 말이죠? 모르겠다던가 못 봤다던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재미없었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화용론의 내용 중에 뭘까요? 함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고은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고, 해설 25페이지에 보시면은 함축 말고도 직시, 전제, 화행 이런 것들 잘 봐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아직 문제로 뭐 많이 자세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화용론은 또 워낙에 중요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일반화 전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쓰셨나요? 요건 이제 의사소통장애 책에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6번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포함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나는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소통의 훈련의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 체계 안에서 쓰셔야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에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 1,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들을 복수형을 학습한 다음에 다른 명사에도 들이라는 걸 쓸 수 있다던가 다른 동사에도 시제를 쓸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용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일반화 전략 중에서 내용 전략 일반화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아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황에서 배운 의사소통 표현이나 훈련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맥락 일반화 이렇게 구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은 교수님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인데, 요거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극 일반화나 뭐 반응 일반화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셨었더라면은 구분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맥락 일반화는 이제 상황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자극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거도 자극 일반화가 되는 거거든요. 반응 일반화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를 나누어서 일반화 전략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둘 다 자극 일반화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건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도 이제 강론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조금 세세한 내용이지만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로 이어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를 이제 초과정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앞부분에서 너무 설명을 길게 한 건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는데 여기에선 제가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쓰셔도 되는 문제라던가 간단한 문제는 넘어가고 좀 설명을 해드릴 문제들만 이제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 문제, B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성마비 하위 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체육 수업에서의 뭐 수정 영역 그 다음에 뭐 5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다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문제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점검하셨으면 하는 거는 이제 2번에 정형외과적 손상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 있죠. 뭐라고 쓰셨어요? 관절 구축이라고 쓰셨나요? 네. 그래서 구축,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은근히 이게 지체장애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축, 탈구 뭐 이런 것들을 탈구 막 이런 걸 좀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막 넘어가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용어 한번 이제 보시라는 거. 구축은 이제 어떤 변형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너무 짧아지거나 이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체적인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뭐 이 문제 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체장애를 공부하시다 보면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재를 해라. 이렇게 지원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식사도 그렇고 뭐 자세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그런 걸 보실 때 글 전체의 맥락을 잘 보세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두시는 게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자세하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차기를 하거나 할 때 무겁고 큰 공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것도 왜 그렇게 할까요? 무겁고 큰 공이 이 학생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이 공이 무거움으로 인해서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묵직하니까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학생이 결국 균형을 잡거나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많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번의 하임리히나 흉부밀기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답을 쓰는 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도 뭐 촉진 전략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수화 촉진과 핸드 오버 핸드 요거 이제 뭐 중복장애랑 관련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 다 실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이제 2번 같은 경우 답을 어떻게 쓰셨는지 조금 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도 보시면은 기출처럼 뭐에 비추어서 은수의 특성에 비추어서 디귿과 같이 적용해야 되는 이유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수의 특성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에서 뭘 쓰셔야 될까요? 그렇죠. 강직성 십기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유를 써야 되니까 지금 디귿과 같이 하면은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일회용 숟가락 같은 경우는 부러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리을 미음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지도해야 되는 이유를 쓰라는 거죠. 리을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유. 보조기기를 더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보조해주는 것보다 보조기기를 쓰면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보조기기보다 자꾸 사람이 도와주는 게 더 많거나 하면은 그 학습자 스스로 어떨까요? 더 의존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앞으로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뭘까요? 신체적 구조를 할 때 빗을 증진 자세에서 먹이지 않도록 하는 거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면은 식사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식사 지도를 할 때에도 서로를 관찰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식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서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세밀한 서로의 상태에 대해서 세밀하고 자세한 관찰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를 쓰실 때 그 내용들이 꼭 들어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에 하임리히나 그 다음 뭐 흉부밀기 요거는 이제 지식이니까 그냥 암기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4번도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 1번을 조금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말명료도도 시험에 나왔고 이제 중등에서도 나왔고 한데 말명료도의 의미를 써보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말명료도는 누가 느끼는 거다? 청자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청자가 이거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화자가 의도한 바를 또는 말하고자 한 바를 청자가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그래서 청제가 주체가 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맞게 쓰셨는지도 꼭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치의문 변동에 따른 오류 변화 요거는 다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 불고기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무슨 음으로 됐다? 폐쇄음이 비음으로 된 거죠. 둘 다 양순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음이 모음이 같은 경우는 뭘까요? 치조음이 양순음으로 됐고 또 방법에 따라서는 폐쇄음이 비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비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모자, 노자, 고등어, 도등어 같은 경우도 이제 공통적인 걸 찾으면 뭘까요? 치조음화가 되는 것이죠. 공통적인 거 찾으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보시고 공통 둘 다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짝자그 기법 이런 것들 아실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도 촉구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기억의 유형은 뭘까요? 사파를 촉구로 사용했다. 시각적인 촉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유형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답 쓰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뭐랑 비교해서 장점을 써라? 언어적 촉구랑 비교를 해서 장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를 사파를 딱 보여주는 거랑 말로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사파로 보여주면 뭐가 좋다? 효율적인 거예요. 시간이 단축되는 거.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디귿에서 교사가 촉구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최대 최소 요거는 이제 또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 2번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번은 이제 뭐냐면은 니은과 같이 박 교사가 지적한 이유는 뭐냐? 반응 촉구 사용의 유의점이랑 관련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김 교사가 예를 들어 글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목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 핵심 행동에서 목표는 변별 자극, 핵심 자극은 얘가 뭘 보고 활동을 해야 되죠? 글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잘못 촉구를 해서 반응 촉구를 할 때 이제 다른 방식, 뭘로 하든 그 반응 촉구에만 너무 초점을 두게 되면 학생이 어디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변별 자극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선 그러니까 교사가 시각적인 그런 촉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파를 줬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글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의 입장에서 더 주된 핵심이 뭐처럼 보일 수 있다? 사파처럼 보여서 변별 자극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핵심 내용으로 보시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설명하시오 했고 3번도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론적으로 좀 잘 맞추어서 쓰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의 최대 최소는 쉽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 길게 설명하느라 뒷부분을 좀 빨리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설에 근데 제가 다 자세하게 이론을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잘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바로 초과정 해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